보고서 전체가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를 지금 제가 40분 안에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10페이지를 1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순서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일단 화면으로 한번 집중을 해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12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2주제인데요.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 생태계 조성, 그다음 기술 혁신, 교육 혁신, 그다음에 3대 취약부문 연착륙 이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21세기는 지식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지식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부가가치의 원천이요. 전통적인 요소에서 지식이라는 요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후 한중일 FTA가 됩니다. 정치는 각각 따로 놀겠지만 경제는 통합이 됩니다. 통합되는 시대에 저희들은 동아시아 허브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모습인데요. 지금 점점 양쪽에서 압박이 쥐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년 후를 다시 노려야 됩니다. 만일에 10년 후에 저희들이 동아시아의 헙과 게이트웨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선진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헙이라는 개념은요, 동아시아 내에서는 헙이고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은 타국에서 동아시아로 들어올 때 관문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0년이 지나면요, 국가 간의 경쟁은 모임해지고 동아시아는 거대한 6대 영역 간의 치열한 경쟁이 될 겁니다. 동경지역, 대판지역, 그다음 홍콩지역, 상해지역, 북경지역. 동아시아의 헙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가 물류헙, 금융헙, 그다음 세 번째가 지식지방헙인데요. 물류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류헙이 되려고 그러면 육해공이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폴처럼 이렇게 유로레일이 지나가고 로테르담이라는 유럽 최대 항구가 있고 그다음에 스키폴이라는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해공군이 다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류헙이 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지식지방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진전이 되면서 지식 자체도 거대한 지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개인이 발명을 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중이 되면서 트랜지스터나 CDMA 같은 거는 거대 기업들이 발명을 합니다. 21세기에 들어가서 디지털 같은 거는 거대 국가 간의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거대 지식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은 생태계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태계란 생물체가 상호작용 또는 생물체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생태계 조건은 대가지 4개인데요. 첫 번째 하나가 다양성,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순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 경쟁, 적자 생존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번째 공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의 생태계 모습입니다. 지식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안다는 것은 첫째 한 가지, 기술적인 지식,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식, 소셔널리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셔널리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셔널리지는 7년 전부터 서서히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지식인 운동이 대두가 되면서 고대 짜장면 배달부가 신지식인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지식 생태계는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의 저력은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서부지역, 수많은 싱크탱크들이 있는데요. 미국에만 싱크탱크가 2200개가 존재를 합니다. 큰 연구소들이 예를 들어서 브룬킥스나 헤리티지, 가톨, 랜덤 이런 연구소들은 생태계 제류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만 200개 연구소가 있고 미국 8대 연구소 중에서 워싱턴에 6개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팍스 아메리카를 지탱하는 소위 어떤 사람은 비아그라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워싱턴이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화당, 민주당 비교를 해보면 정부와 싱크탱크가 서로 사람을 주고받는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공화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브루킹스 사람들이 오고 또 민주당이 도착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브루킹스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든지 헤리티지라든지 CSI에서 간의 인력 교류가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인맥을 보더라도 첸이라든지 라이스 이런 사람들이 다 옛날에 AI나 헤리티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 인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항상 준비된 정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사회적인 탱크가 열세 있습니다. 22,000개에 대비 우리는 국공립 연구소만 보면 43개밖에 없습니다.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요. 신규 설립, 새로운 종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먹이 사슬 측면에서 보더라도 천적 관계도 없고 생태계 자체가 불안정하고 또 우두머리, 소위 말해 사자가 되겠죠. 동물의 왕의 잦은 교체로 생태계 자체가 불안정성이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준비 안 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한국의 지식 생태계 현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균형성 다양성에서는 지식 창출 주체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순환 교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나 지식 교류 역시 역동성을 잃고 있습니다. 경쟁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쟁 메커니즘이 떨어지고요. 공진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창출이나 사람들이 상당 부분 해외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연구대 교수들이 서울대 연구대 교수들을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모 신문에 고대 사회과 교수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을 파는 아마추어 프로페서, 아마 프로페서,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얼굴을 내밀기를 좋아하는 텔레페서, 텔레비전 프로페서, 학문에는 뜻이 없고 정치권 권력 행사에만 재미를 느끼는 폴리티컬 프로페서, 폴리페서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2015년의 목표는 FTA 시대를 대비를 해서 지식 집약 협업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지식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개별 지식 창조 집단들의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서 만들어낸 지식들이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자유롭게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시장지향적인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요. 개별 지식 집단들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동적인 지식 시스템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방식은 미들업다운입니다. 탑다운을 하게 되면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 반면에 그 조직은 계속 유지가 되죠. 바텀업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지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탑다운과 바텀업을 혼재한 미들업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도 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지식지향적인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소시오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테크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실리콘밸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테크놀로지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과 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보스턴, 루트 128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들입니다. 스웨덴의 클러스터 시스타 사이언파크도 저희들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테크노 지식은 낮습니다. 우리가 8.15 해방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양복 복지 하나, 설탕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50년 만에 저희들은 반도체, TFT, LCD, 핸드폰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형용사가 집중형입니다.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술 경쟁력은요, 대개 두 가지 요소로 총합이 됩니다. 현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미래 발전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국 대비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에서 1 내지 4년 차 아주 박빙의 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드레인 현상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석학들 두뇌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도 부족을 합니다. 매트릭스 보를 보면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캠파이어,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독일입니다. 그리고 바람 앞에 등불, 캔들 인 더 윈드, 영국, 프랑스, 이태리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명기에 있는 나라, 스페인, 멕시코 같은 나라고 도약 중에 있는 나라가 달리는 말, 레이싱 호스입니다.
우리, 캐나다, 호주. 현 기술 역량을 훨씬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기술 종합력이 선진 대비 67%입니다. 100%를 최고 기술로 잡으면 11개국, 선진 11개국 평균이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요. 우리의 모습은 이 정도입니다. 투자 수준이 53%, 네트워크가 72%, 기술이 68%, 인프라가 72%, 혁신 자원이 70% 수준입니다. 2015년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세계 5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노동 증가나 자본 증가는 더 불가능합니다. 기술의 증가로서 선진국을 캐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가 되려고 그러면 기술에서는 세계 5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미래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니까 투자 수준을 70% 정도, 기술 85, 네트워크 85, 인프라 90, 자원을 90.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강소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은 전략의 기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빠른 추정자로 계속 남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전면 선도. 전 부분에서 혁신자가 되는 방법. 세 번째, 포커스드 이노베이터. 집중을 해서, 분야를 집중을 해서 선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결국 세 가지 방법입니다. 왜?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모방형에서 미래혁신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까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저희들이 시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하고 공공연구소에서는 기초역량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연구소에서는 공공연구의 리더십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혁신성을 높여야 됩니다. 첫째, 기술별로, 기술 분야별로 정부와 기업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진도가 나간 IT, 이런 거는 민간에 맡기고 미래지향적인 BT&T 같은 거는 정부가 상당히 분담을 해야 되고 더욱더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제한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연구소의 리더십을 강화를 했어요. 경영 효율을 높여야 되고 또 R&D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과 벤처기업과 함께해서 역량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연구원 창업 지원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기업의 혁신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우수 기술 인력을 해서 적극 유치를 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국제적인 협력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선진국까지 높여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렇게 나온 기술들을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기술 개발에 관련된 부처 간의 연계성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공공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히 이양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 테크놀로지 지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바탕이 되는 건 결국 교육혁신입니다. 역시 인재양성의 핵심은 교육혁신인데요. 현재 모든 선진국들이 교육혁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11 공정을 통해서 대학 수준을 높여서 베이징 대학, 청와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IMD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조사 6개국, 60개국 중에서 59위, 밑에서 두 번째 수준에 있습니다. 그 원인들은 초등학교, 대학교 정부를 막론하고 역량, 리더십, 혁신, 그다음에 시장 개념이 뒤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교육 선택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 교육에 국가 경쟁력 기여도도 낮습니다. 또 정부가 과도하게 기업을 하고 교육 재정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습니다만은 7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요. 대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전략을, 대학 발전 전략을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부의 대학 정책은요, 모든 대학을 한 가지 유형으로 패턴을 정해서 대학 발전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제 한 1년에 걸쳐서 대학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별로 우리나라 대학이요, 7가지 유형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분류 기준은 그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이냐, 교육 중심 대학이냐, 또 가리키는 연구하는 과목 대상이 광범위한 주제냐, 뭐 공대 같은 선택과 집중이냐, 안 그러면 범위가, 커버 범위가 전국 단위냐, 지역 단위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유형.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연구를 하는 대학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학 이런 대학들입니다. 이런 대학들은요, 키 석세스 팩터, 핵심
요소들이 세계 수준의 연구교수, 연구경쟁 시스템, 우수학생을 위한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뉴펜이나 하버드나 스탠포드 수준까지 도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전국적인 연구 중심의 대학입니다만은 공학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하는 대학들입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 교수나 연구학생 또는 학제 커리큘럼을 연구 중심으로 바꾸고 첨단 공학 연구 인프라를 갖춰서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대학들이 MIT나 칼텍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역 단위별로 특화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비전 프로바이더로서 지방 국립대학들입니다. 경북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인데요. 텍사스 오스틴이나 노스캐롤라이나처럼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요. 교육 중심의 대학입니다. 우수한 대학생을 만들어내는 대학들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숙명여대 같은 대학들입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처럼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요. 공학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수한 대학생을 방출하는 대학들이고 여섯 번째는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된 특화 실용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들입니다. 동수대, 호수대 같은 것들이고 일곱 번째 유형은 한국의 산업기술대학이나 한국교육기술대학처럼 지역 클러스터의 기술과 실용 인재를 공급하는 공학 중심의 대학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유형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서는 서치 커미티를 만들어서 총장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모셔오면 대부분 10년 이상을 역임을 합니다. 일단 총장으로 임명이 되면 많은 권한을 주죠. 단과대학별로 독립재산제를 하고 학과장한테 평가 보상, 교수 채용, 인사권 다 부여하고 중앙대학에서 철저하게 성과제로 평가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는요. 지방에 수없이 많은 국립대학들을 도립대학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특화를 시키고 지자체 교육을 이양을 하고 교육 재정을 이양을 하고 중앙정부와 동일 수준의 지자체 재정 지원을 하고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강화를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가요. 이런 대학을 통해서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상까지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체제를 보완을 해서 교육 선택권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능력과 경쟁에 기반을 둔 싱가포르 교육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중주의, 획일적 평등주의의 한상에 사로잡혀서 엘리트 교육을 포기를 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고집한다 그러면 국가의 열등화와 사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를 해서 결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총리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경쟁을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교들 간의 경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선의 같은 사람은 공교육 내실화에서 중요한 것은 낙제학생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낙제선생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확대를 하고 교육재정을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지식들이 한 10년 내에 축적이 되면 수많은 지식들이 축적된 지식강국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요.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한국형입니다. 우리 입장에 맞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OECD 주요국에는 벌써 GDP에서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장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2차 산업에서 플러스 0.5차를 해서 2.5차로 격상시키는 견인차를 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특히 서비스 산업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저희들 나라의 서비스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을 보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비중이요. 선진이 대개 보면 64, 55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선입서 산업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도요. 선진 대비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지도 만성 적자를 면치를 못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특히 서비스 산업은 두 개가 있습니다. 생계형 서비스 산업하고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은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선진국들한테 자리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서는 시장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상당 부분 연구를 해서 한국이 미래 한 10년 동안에 끌고 나가야 될 13가지 핵심 서비스 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선정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경로 의존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부 역량, 또 한국적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 동북아 중심에 있는 위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 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손끝 기술,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보니까 결국 3가지 분야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거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산업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문화관광 산업입니다. 국가 이미지에 높이는데 기여하는 미래형 감성 산업입니다. 의료 산업은 고령화 시대에 가장 유망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이런 산업입니다.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어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산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경쟁이 더욱더 촉진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더욱더 개방이 돼야 되고, 세 번째, 3차 산업을 3.5차 산업으로 리노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강함한 사회적인 지원이 따라줘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문성, 국제화, 수준 높은 고급 인력 확보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을 하고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라든지 글로벌 디지털 테스트 베드라든지 이런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문화관광산업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실업률을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를 보면 3.4%,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만은 고용률을 비교를 해보면 63%, OECD 평균에도 65%에도 못 미치고 미국의 71%, 일본의 68%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이요, 고부가가치 산업 중에서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입니다. 미래 10년을 전망을 해보면 IT 같은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됩니다. 취업 유발 개수, 노동 유발 개수를 보면요, 10억 매출당 우리나라 전체 산업 10억 매출을 하는데 산업 전체가 고용하는 숫자가 평균 25명입니다. IT 산업이면 10억 매출을 하면 9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 반면에 관광산업은 52명을 고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 세계 호텔 랭킹을 보면은 랭킹 20위 중에 동남아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호텔들은 시설은 나뿐입니다만은 고객 한 사람들한테 서너 사람이 붙어서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산업이 이런 관광산업입니다. 전 세계가 관광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석유산업, 자동차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으로 부상을 하는 게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에서는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주소는요, 나가는 사람은 많고 들어오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관광산업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설악산 갈바뀌야 중국의 장가게를 간다. 다도해를 가봤기야 베트남 하롱베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드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하드 자원이 없으면 소프트 자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드 관광에서 소프트 관광으로 가자는 거죠. 영국의 에딘버러 같은 경우에는 별 하드 자원이 없습니다만은 1년에 20개 축제를 벌리면서 1,300만 명 관광객을 유치를 합니다. 일본의 유인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예술 행사만 가지고 연간 300만 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정동진, 그죠? 뉴질랜드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동진, 모래시계 이미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가봐야 남한구로밖에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관련을 했어요.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관광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클러스터를 추가로 개발을 해서 한일 FTA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시, 제주까지 엮으면 이렇게 거대한 관광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관광단지의 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 한류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유망 산업인데요. 소프트 산업이 중요한 거는요. 하드 산업은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을 하지만 소프트 산업은 매출이 올라갈수록 수학 체정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한 FTA가 돼가지고 시장이 11배로 늘어나면 수익성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한국형 산업이 의료산업입니다.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정한 투자로 훨씬 더 촉진을 해야 되고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술인들이 세계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이미 SK의 아이깡병원이라든지 마리아병원 중국에 나가 있습니다. 차병원도 미국에 나가서 성공 사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송곳 기술을 활용하면 의료산업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의료 서비스 산업을요, 의료산업을요,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의료와 관광을 합한 뷰티 관광. 이런 것도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와 BT 산업을 의료산업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미 세계 인류 의료기관들은요, 인텔, 예를 들어 조지아 공대 서로 결합을 하고 있고, 핀란드 과학기술청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다양한 복합화된, 컨버전스된 의료장비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3대 취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대 취약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소기업하고 재래시장하고, 나머지 하나가 농업입니다. 고도성장의 이면에 있는 성장의 그늘들입니다. 이 3대 산업은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서 작은 자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의 성장의 잠재 장애물을 저희들이 미래 성장의 디딤돌로 바꾸지 않고서는 G10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삼중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농업은 사면초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선진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보면요, 선진 대비 4분의 1이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 보면 제조업 대비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요, 지금 레드오션에 빠져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게 블루오션이죠. 이렇게 경쟁이 없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레드오션 속에 우리나라 재래시장들은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런 걸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기준은요, 작은 자의 불이익을 극복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계 거대 기업들, G나 이런 기업들은 큰 기업이 어떻게 작게 움직일까를 고민을 합니다. 대기업들은 자본도 많고 지식도 많고 기술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합니다만은 자기의 기업들이 갖고 있던 엔트러프리너십이나 스피드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저결치 같은 사람들은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G라는 큰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작은 기업처럼 움직일까? 3에서 경영을 합니다. 심플리시티, 스피드, 셀프 컨피던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작은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이나 농촌들은 크게 덩치를 키우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유 전통적인 집단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후쿠야마라는 사람은요,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한국적 집단 문화를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개발 경제 때도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힘을 똘똘 모아서, 물론 그 가운데서 정부가 빅브라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일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업들은 안행형으로 집단 문화를 끌고 갔고, 최근에는 클러스터라는 집단 문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라는 게요, 크레이 슈퍼컴퓨터를 하나 사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성능을 100만 원짜리 160개 컴퓨터로 병렬 컴퓨터로 만들면 1억 6천만 원만 가지고도 100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이런 집단주의 문화를 채택을 하면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덩치를 키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M&A를 하는 방법이죠. 작은 조직을 합하는 방법입니다. 삼부와 삼원건설이 두 개 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기업입니다만은 M&A를 해서 다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처럼 집적지를 만든다든지 공동 R&D, 공동 생산, 공동 물류, 공동 유통,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모으면 중소기업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CEO죠. CEO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중소기업에 많이 분배를 해줘야 되고, 또 문제는 돈이죠. 금융 시스템을 상당 부분 보완을 해서 중소기업에 분권형으로 지방에 있는 금융기관을 활성화를 해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백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농업입니다. 농업을 1차 산업에서 1.5차 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산업의 고도화라고 이야기하면 1차 산업이 2차, 2차가 3차로 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에 0.5차가 있습니다. 1차 산업을 1.5차, 2차 산업을 2.5차, 3차 산업을 3.5차로 올리는 것도 고도화되는 방법입니다. 농업에도 1차 산업에서 0.5차를 더 더해서 1.5차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0.5차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출발점은요, 현재 농업에 있는 10만 청년들을 1촌 1시호로 양성을 해서 농업 지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벤처 농업을 해야 됩니다. 벤처 농업을 통해서 21세기형 미래형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벤처농업대학이라는 거를 금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공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농업 벤처를 거쳐 나간 벤처 농업들 성공 케이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농사를 짓는 사이버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본정 초콜릿, 이 디자인까지 합한 거죠. 그리고 장생도라지, 고기능 약재로서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로 유통구조를 혁신한 농부가라는 케이스도 있고요. 현명농장, 가뭄이나 태풍에 더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전천후 농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독거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논촌관광으로서 이미 여러분 매스컴에 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매실농원, 그다음에 오도시 연사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일반 농업이 퀄리티 농으로 가고 퀄리티 농업이 유기농으로 가고 또 농촌관광, 경강, 어메니티까지 합하면 농업도 충분히 1차 산업에서 1.5차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재래시장의 모습은 레드오션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생존 한계선을 돌파를 해서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는데요. 블루오션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힘을 뭉쳐서 두타처럼 테마상가를 만들어서 대규모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완전히 부띠거로 가는 방법입니다. 아주 특화된 산업에서 특화를 해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재래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방법을 5가지를 했는데요. 모두 영어를 따서 저희들이 트렌드라는 걸 붙여봤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인하고 전문가하고 정부 지원, 네트워킹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상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제고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트렌드에 맞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고, 네 번째,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개발, 리노베이션을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모델들이 두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드라마가 있는 소재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긴자에 있는 백점회, 100년 이상 된 이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나 이런 거를 연결을 해서 시장 자체를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트렌드, 리노베이션, 엔트러프레니어십, 네트워크, 드라마를 합하면 트렌드 전략이 나오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때까지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나머지 6개 남은 거는 빨리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넓은 인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G10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 투입을 0.4%를 올려야 되는데요. 157만의 취업자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여성 인력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M자로서 중간에 탈락을 하고 고졸 학력자들은 초기에 다 탈락을 해서 L자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OECD 최고 수준율까지 고용률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년을 64세까지
최소한 64세까지 일하는 것이 상례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문화, 첨단 산업, 니치, 삶의 질 이런 데 관련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야 되겠고 또 전직과 이직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사회보장체제를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 바탕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프로세스 컨트롤러, 모든 과정에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룰 세터,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과정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변동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룰 세팅, 원칙만 정하면 고정비 한 번만 들어가고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정부가 되려고 그러면 룰을 한번 정하고 룰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서는 일벌백계를 하는 이런 정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고 강한 정부가 되려고 그러면요. 일단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모든 법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고 또 한 번 정해진 규제는요. 선셋 시스템을 마련해서 일정한 기간 이상이 진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레드테이프를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금융인프라에 대해서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요. 우리나라에 월스트리트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이 인프라 기능을 잃고 수익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자원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94.6%가 보정대출입니다.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창업지원이나 융자나 투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미국은 이게 60%, 프랑스는 78%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인프라 기능을 잃었다는 거죠. 스위스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위스 은행 이야기를 하면 스위스라는 은행은 돈 세탁만 하는 은행들로 저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금융기관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10만 명당 금융기관이 5.6개가 잔존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뭐를 하느냐?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죠. 경영지원, 자금대출, 경영 컨설팅, 사람 양성, 그러니까 빅브라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서포팅 해주는 게 스위스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스와치라든지 많은 중소기업들이 발전을 하죠. 안팎으로 열린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으로도 열리고 밖으로도 열려야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는 열려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밖에서 보면 닫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시장 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개방도요. 이런 식으로 빗장을 걸어놓고 표지만 오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열린 글로벌화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안으로 열린 글로벌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구촌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해야 됩니다. 열린 세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지만 파리와 모기도 들어옵니다. 파리와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충망을 잘 쳐야 되겠습니다. 일단 법치주의와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정법보다는 때법보다는 정서법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좋은 거고 남이 하면 잘못되는 거고 또 자신의 이익 너무 추구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 방향은요. 다양성이 시너지를 가져오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키워드를 한 5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밖으로, 미래로, 스스로, 실질로, 더불어. 첫 번째가 밖으로입니다. 너무 대한민국 안으로만 시각을 돌리지 말고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발전을 하고 있는지 눈을 돌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과거도 좋습니다만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 세 번째는 남한테 기대지 말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자. 그다음 네 번째가 실질로입니다. 이 사진이요. 1961년도 일본에서 최초로 필리츠성을 탄 사진입니다. 도쿄 찌르기라는 겁니다. 이게 미일 협상이 되면서 일본의 동경제대가 불을 타고 세미나장에서 우익 청년이 3인당 당수를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죠. 죽고 결국 다음에 나온 수상이 이케다 수상입니다. 이 사람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 소득 배정 운동을 벌립니다. 10년 내 국민소득을 2배를 높입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보다 2년 빠르게 8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케다 수상 재직 시대 일본이 독일을 누르고 세계 2등으로 도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세계 2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로입니다. 뭐 등수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고양이든 큰 고양이든 치마 잡으면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거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일 방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스위스식 통일 방식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스위스란 나라가 원래 이태리에서 독일에서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프랑스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캔톤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놀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한 나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죠. 이 방식도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동서독이 최근 한 10년 동안의 통일 후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동서독 통일하고 우리 남북 간 경제력을 비교를 하면요. 동서독 통일 때 인구는 4대 1입니다만 우리는 2대 1입니다. 다음에 인당 GDP는 2대 1이고 우리는 16대 1입니다. 그래서 동독하고 비교를 하면 들어가는 비용을 단순 비교를 하면 동서독 통일보다 우리나라는 통일 비용이 한 10배에서 15배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만시대입니다. 사만시대는 소위 말하는 휴먼 시큐리티인데요. 고용 안정이나 노 안정을 통해서 안심을 보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통해서 안락을 보장을 해야 되고 인명 보호를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2가지 중에서 한 5가지는 강조를 했고요. 나머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세한 거는 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과연 G10이 Y10이 GD 될까? 저희들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에서 점 하나를 찍으면 I'm possible. 점 하나의 위력입니다, 이게. 아포스토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점 하나를 찍는 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지식인들의 역할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점을 하나 바로 찍으시면요.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I am possible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